안녕하십니까. 역사지정학 여행자 CR의 꿈입니다. 현대는 세계화의 시대라는 것을 다시금 절감하는 요즘입니다. 제법 규모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나라에서 뭔가 큰일이 나면 그 여파가 전 세계로 미치는 것을 확실하게 느낍니다. 이번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적인 예입니다.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두 나라 모두 자원 강국입니다. 아주 자원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의식주와 관련된 1차 자원이 유난히 많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1위의 밀 수출국입니다. 생산량은 중국과 인도에 비해서 적지만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수출할 수 있는 여력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세계 4위의 밀 수출국입니다. 국토 면적은 40위권 후반이지만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국토의 대부분이 농사 짓기에 최적화된 체르노점 흑토지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밀은 다른 작물과는 좀 다릅니다. 세계 인구의 절반이 주식으로 삼고 있는 작물입니다. 그런데 세계 1위, 4위의 밀 수출 국가가 그 밀농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초봄에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덩달아 곡물가가 폭등했습니다. 재정적으로 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밀 사재기에 나섰습니다. 수확철인 가을이 되면은 밀이 품귀 현상을 빚을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시작 한 달 만에 밀 가격이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앞으로도 더 오를 전망입니다. 그럼 옥수수나 콩 등의 다른 곡물 가격도 덩달아 뛰고 있습니다. 밀이 없으면 옥수수나 콩으로라도 배를 채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인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그 사막지대 나라들은 한숨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그렇잖아도 정치 정세가 매우 불안정한 나라들이 많은데 먹을 것이 모자라면은 정정 불안이 굉장히 과중되기 때문입니다. 민중들은 배가 고프면 정변을 일으킵니다. 옛날부터 역사에서 수없이 많이 증명됐습니다. 빵하고 정변 역사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자유, 평등, 박애 등 인류의 고상한 가치를 쟁취했던 프랑스 대혁명도 제일 처음에는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 구호로 시작이 됐습니다. 10년 전에 튀니지에서 시작돼서 북아프리카와 중동 전역을 휩쓸었던 제스민 혁명도 시작은 먹거리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시대 때부터 빵하고 서커스 이 두 개는 정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은 석유와 천연가스도 큰 문제입니다. 유럽에서 이제 난방과 조리 등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천연가스는 대부분 러시아에서 들어왔습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비중이 유럽 국가 전체 평균은 38%이고 유럽 최고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독일의 경우 50%에서 75%에 달합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비중이. 석유도 비슷합니다. 전체 유럽은 25.7%, 독일은 50% 가까이 됩니다. 독일이 이번 전쟁 발발 초기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나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 참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아차하면 벌벌 떨면서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될 그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지난 2년간 온 인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고 현재도 그것이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이전에는 5대양 6대주로 끊임없이 오고 가던 물류가 방역, 격리 등으로 인해서 원활히 왔다 갔다 하지 못했습니다. 물류에 혈전이 생긴 거죠. 동맥경화가 생긴 거죠. 필요한 물건을 절대 구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물류 비용이 자연히 늘어나고 그러면 물가도 뛸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각 나라들이 우선 살고 보자 하는 생각에 경쟁적으로 돈을 푸는 바람에 인플레도 아주 심해졌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졌습니다.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화는 종말을 고하고 있고 자급자족 경제로 퇴행하고 있다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세계화의 종말, 자급자족 경제로의 퇴행. 그 와중에 대한민국은 앞으로 더 힘들 겁니다. 분명히. 그 밀과 석유, 천연가스 등 중요한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해서 쓰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석유와 천연가스는 뭐 거의 전량을 수입해서 쓰고 곡물도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쌀은 주식으로서의 위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여간 쌀만 겨우 자족하는 수준이고 그 밀, 옥수수, 콩 등 주요 작물은 대부분 수입해서 먹고 있습니다. 전체 곡물 소비량의 70%를 외국에서 사다 먹습니다. 아차 하면은 먹거리 수급에도 차질을 빚게 되고 최악의 경우 쫄쫄 굶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모로 잘못 걱정스럽습니다. 중세의 흑사병 이후에 가장 센 전염병이 도는 시기에 또 2차 대전 이후에 세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가장 크다는 전쟁까지 일어났습니다. 그야말로 세계가 격변기,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근데 때마침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정권마저 바뀌었습니다. 경제, 외교, 국방 등 여러 측면이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새 정권에 대한 국민 지지율도 그리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득표율 자체가 50%를 넘지 못했고 당선된 이후의 국정수행 전망 기대치 여론조사도 조사를 하는 곳마다 조금씩 결과가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50% 내외인 것 같습니다. 국정수행 전망 기대치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이라는 전임 3명의 대통령의 경우 같은 이름의 여론조사, 그러니까 국정수행 전망 기대치 여론조사에서 긍정적 전망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평균 80% 선이었습니다. 그때도 보수와 진보 진영이 나누어져 있긴 했습니다만 새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에는 일단 기대와 희망을 표시했습니다. 제발 잘해달라 하는 바람이 그런 높은 수치로 연결된 듯합니다. 평균 80%. 근데 이번의 새 정부에 대한 향후 국정수행 전망 기대치는 전례 없이 낮습니다. 큰 기대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50% 내외입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낮을 때 어떤 점이 우려되느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바깥에서, 외부에서 우리를 만만하게 보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업신여기거나 웃음거리로 볼까 봐 걱정이라는 겁니다. 외신에서는 이미 그런 기미가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샤머니즘에 의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 풍수를 믿는다, 혹은 배우자 문제, 이런 단어가 국제적인 주요 국가의 새 정부를 소개하는 기사에 예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벌써 여러 언론사에서, 외신에서 그런 단어가 언급됐는데 그 언론사들이 소위 듣보잡 통신사이거나 혹은 유튜버이거나 인플루언서들이 아니고 뉴욕타임즈, 가디언, 르몽드, 로이터 등등 세계 유수의 언론사나 통신사의 기사가 그랬습니다. 정말 국제 외교 무대에서 앞으로 한국의 위치가 다소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두 번째 우려되는 것은 그러한 낮은 지지율로 인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리고 뭔가를 보여주겠다 하는 어떤 의미에서 좀 무리한 시도를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살상 무기를 지원하겠다든지 돈을 예산을 아주 풍족하게 지원하겠다든지 등등의 너무 통 큰 지지를 약속하거나 혹은 쿼드 등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에 먼저 적극적으로 가입 의사를 밝힌다든지 또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는 거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더 올리는 거나 이런 데에 선뜻 동의하는 것, 이런 일이 있을까 봐 우려된다는 겁니다. 외교는 눈치입니다. 중립이 기본입니다. 가능하면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한미 공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틀림없지만
하여간 너무 앞선 판단하고 너무 섣부른 결정은 장기적으로 국익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밥벌수록 돌아가라는 말은 외교에도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숨가쁜 대선 레이스가 끝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게다가 이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라는 그러니까 분단 상황에서는 좀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까지 한 만큼 이제 다른 어떤 외교와 국방 이런 거 관련된 문제는 조금 천천히 조금 더 이렇게 여유 있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이번의 새 정부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에 들어설 모든 정부는 반드시 이것 하나만큼은 유념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어떤 역사, 지리, 정치 등을 공부하는 그 역사지정학 여행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요즘 이제 외부에서 보는 우리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내실 있고 안정된 나라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도 좀 더 자주적인 외교를 펼쳤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바로 지난번에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강대국이라고 해서 절대로 다른 나라를 쉽게 침략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이제 아프가니스탄하고 베트남이 좋은 예입니다. 그리고 이번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또 한 번 증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오랜 세월 군사력 부분에서는 부동의 세계 2위입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군사력 20위권입니다. 근데 세계 2위와 20위권이 싸우는데도 지금 쉽게 승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세계 6위입니다. 우리보다 앞에 있는 나라는 순서대로 말하면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뿐입니다. 그리고 5위인 일본과는 사실상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 강대국인 프랑스와 영국, 이탈리아, 독일은 물론이고 엄청난 면적과 인구를 자랑하는 브라질, 터키, 파키스탄, 이란,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도 우리의 뒤에 있습니다. 제가 국뽕에 겨워서 아무렇게나 들이댄 통계가 아닙니다. 군사력 연구에 관한 한 세계가 공신력을 인정하는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비영리 기관에서 발표한 순위입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 이 단체는 2006년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각국의 군사력 순위를 발표해 왔습니다. 그 나라의 육해공군 병력 숫자, 또 무기의 질, 양, 그리고 국방비, 또 인구, 국토 면적, 자연자원 등등 50가지 이상의 객관적 근거와 수치를 대입해서 이제 군사력 순위를 매긴 겁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 14위에서 출발해가지고 해마다 조금씩 순위가 올라갔고 마침내 이제 2018년에는 7위, 2019년에는 6위를 차지했고 그 후에는 계속 그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도 만만하게 볼 수 없는 나라입니다. 장갑차하고 탱크는 물론이고 미사일, 잠수함, 항공기까지 수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부할 수 있는 게 군사력뿐만이 아닙니다. 경제력과 문화의 힘도 결코 세계가 가볍게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국제통화기금, 그러니까 IMF에서 공식 집계한 바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2020년 이후에 2년 연속 GDP 세계 10위를 유지했습니다. IMF는 2022년 올해도 그렇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OECD하고 G20 가입 국가입니다. 유엔이 인정한 공식 선진국입니다. 새삼스럽게 BTS의 아미나 또 여러 아이돌 그룹의 팬클럽을 언급하지 않아도 한국을 더 알고 싶어하고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고 한국 국적 취득을 원하는 귀화 신청자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사상 최초로 자막이 달린 외국 영화가 아카데미 작품상을 포함해서 주요 부분 4관왕을 했습니다. 기생충의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미나리, 오징어 게임 등이 연일 세계 언론에 오르내렸습니다.
하여간 영국의 그 옥스퍼드 영어 사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전은 매년 새 단어를 업데이트합니다. 근데 지난해에는 치맥, 먹방, 대박, 언니, 오빠 등등 무려 26개의 우리말을 한꺼번에 사전에 올렸습니다. 이쯤 되면은 뭐 우리가 신흥 강국이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닙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나라는 위치도 좋습니다. 옛날에는 대륙과 대양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지금은 그게 이제 모든 나라들이 원하는 땅이 됐습니다. 그런 지정학적 위치를 10분 활용을 하면은 그 유라시아 대륙하고 태평양을 연결하는 일적, 인적, 물적, 물류기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뭐 새 정부하고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만에 하나 주변 4대 강국 가운데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를 홀대하거나 우리의 영토를 넘본다 하면은 우리는 단호한 태도로 거기에 맞서야 됩니다. 정말 임진왜란처럼 그렇게 당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때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필사적생, 생적 필사의 각오로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국토의 군데군데에 있는 산의 울돌목, 바다의 울돌목, 섬의 울돌목, 섬의 명량을 이용해서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됩니다. 그 사이버 공간으로의 침략을 포함한 적군이 침략할 수 있는 모든 길목은 일부당경, 족구천부의 자세로 지켜내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 위를 클릭하셔서 바로 지난주에 올린 동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 우리 민족에게는 유전자 자체에 그런 DNA가 새겨져 있습니다. 수나라 양제의 100만 대군하고 당나라 태종 이세민의 수십만 대군을 물리친 바 있습니다. 13세기에는 요즘으로 치면은 미국 정도의 국력,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막강한 전력을 가졌던 몽골군의 침략을 40여 년간이나 막아냈던 그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들이 한반도를 쳐들어올 때마다 오히려 쳐들어왔던 나라들의 정권이 무너지거나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주나 중원의 가장 힘센 나라들도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이 한반도였고 한민족이었습니다. 뭔가 나라에 큰일이 생기면은 온 백성이 힘을 합쳐서 의병을 일으키는 아주 특별한 전통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 수백 년 사이에는 부끄러운 역사도 없지 않았습니다. 제 한 몸 살자고 백성과 도성을 버리고 멀리 중국과의 국경 지역으로 꽁무니를 뺐던 선조라는 임금도 있었습니다. 또 정권 유지를 위해서 다른 나라 군인들을 불러들여서 제 나라 땅을 전쟁터로 내줬던 고종이라는 덜 떨어진 임금도 있었습니다. 제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고 자신이 다스리는 땅에서 남의 나라 공사관으로 도망쳤던 그 아관파천의 장본인입니다. 하여간 조선 중기 이후에 그런 얼빠진 짓들이 쌓이면서 일본에게 일시적으로 주권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만, 근데 역사적인 긴 관점에서 보면 그 시절은 극히 짧은 시간이었고, 우리 민족은 거의 항상 독립국으로서 주권을 지켜왔습니다. 왕이나 양반, 벼슬아치 등 그 기득권층보다 그 민중으로 불리는 힘없는 사람들이 목숨 바쳐서 지켜온 강토와 민족입니다. 하여간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역사의식을 갖고 외교 노선을 정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한 건을 보여주겠다는 강박에 사로잡히지 말고 국민을 믿고 민중과 민초를 믿고 신중하게 배포 있게 외교 전략을 펼쳐나가면 좋겠습니다. 중국과 일본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중국은 곁을 주면 자꾸 종주국 노릇을 하려고 하고, 일본은 미국의 위세를 빌려서 호가호위하려고 합니다. 절대 하여간 그들의 페이스에 말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 정부가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북한과의 긴장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북한이 계속 도발하고 비위를 상하게 하는데 계속 참아야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래도 참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 측에서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북한 측은 별로 가진 것이 없고 그럴 만큼 잃을 것도 없습니다. 막말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이고 2판 4판입니다. 한 번 죽지 2번 죽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북한입니다. 그리고 또 말만 그렇게 할 뿐이지, 그렇게 거칠게 할 뿐이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GDP가 세계 10위이고 G7 회담에 초청을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 모임인 파리스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많은 성취를 이뤘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게 남북한 간에 전쟁 한 방이면 도로함이 타불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쟁은 비참합니다. 옳은 전쟁, 착한 전쟁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 전쟁 중에서도 내전은 특히 비참합니다. 서로가 달리 도망갈 곳도 없는 사람들끼리의 싸움은 바닥을 볼 때까지, 완전히 상대를 제압할 때까지 서로 간에 죽기 살기로 싸우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전하고 내란은 정말 참혹합니다. 끝난 듯 하면 또 싸우고 끝난 듯 하면 또 싸우고 하면서 수십 년씩 끝없는 전쟁을 되풀이하는 게 내전입니다. 원수는 원수를 낳고 정오도 계속 대물림됩니다.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상에 있었던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가장 인명피해가 많았던 전쟁이 대부분 1, 2차 세계대전을 빼면 거의 대부분 내전이고 내란입니다. 러시아에서 적군하고 백군하고 싸웠던 그 적백내전, 5년 동안 900만 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그 청나라 말의 태평천국에 난 때는 2천만 명, 명나라 말의 이자성에 난 때는 무려 2,500만 명, 중국의 국공내전에서도 1천만 명 등이 죽어나갔습니다. 캄보디아 내전 때는 시체로 산을 만들었던 킬링필드가 발생했습니다. 르완다 내전 때도 그랬고 오늘날까지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 소말리아, 예멘, 남수단 등도 기본이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씩 사망했습니다. 6.25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당시 한반도 인구는 남북한 합쳐서 3천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중 300만 명이 그 전쟁으로 죽었습니다. 과장을 조금 보태면은 제주도 사람을 빼고는 한 집안에 한두 명씩은 꼭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웃, 가족, 친지, 친척을 잃었습니다. 거의 예외가 없었습니다. 근데 6.25가 과연 이제 국가 간의 전쟁이냐, 한 나라 안에서 서로 간 편을 갈라서 싸운 내전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6.25는 명백하게 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삼국시대 때 고구려 백제 신라 간의 싸움은 국가 간의 전쟁입니다. 각각 다른 왕을 섬기면서 몇백 년 동안 거의 왕래를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일반 민중의 경우. 그리고 말도 지역별 언어인 방언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터진 겁니다. 그러면 그건 국가 간 전쟁이지요. 근데 6.25는 다릅니다. 신라의 삼국 통일 후부터만 계산해도 1300년 이상을 같은 나라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말도 같고 풍습도 같고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왕도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고 그 후에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38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불과 5년 만에 전쟁이 터졌죠. 지금도 북한과 우리는 같은 말을 씁니다. 그렇다면 그건 명백하게 내전입니다. 요컨대 이제 북한은 싸워야 할 상대가 아니고 달래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가 잘 사는 형이고 좀 잘 살죠. 북한에 비해서 훨씬. 북한은 성격이 좀 비뚤어진 가난한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보살피고 거둬야 됩니다. 그런 북한이 눈을 부라린다고 우리가 함께 눈을 치켜뜨고 같이 싸우겠다고 나서는 자세, 그건 소아병적인 반응입니다.
더구나 선제 타격론 등등의 자극으로 그들을 화나게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는 잃어버리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일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이라도 삐끗하면은 우리 민족은 영원히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남북한 간의 전쟁, 모든 전쟁이 다 그렇지만은 그거는 급가속으로 페달을 밟는 거하고 같아서 일단 한번 밟았다 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양쪽 모두가 너무 엄청난 화력을 갖추고 있고, 그럼 주변 국가들은 얼씨구나 하고 참전의 명분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죽 서서 개주는 격이 됩니다. 6.25가 그 한국 전쟁이 옆에서 죽어가던 일본을 되살려줬습니다. 또 중국도 건국 초기 마오쩌둥이 권력 기반이 약했었는데 6.25를 통해서 완전히 권력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또다시 이제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그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만드는 사람들을 보면 참 묘한 게 있습니다. 그 군대를 갔다 온 사람, 그 참전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전쟁을 반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물론이고 자식들까지 군대를 보내지 않았던 사람들, 소위 완전 상류층, 기득권 계층, 그 사람들은 전쟁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쟁을 재미있는 불구경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자신들의 돈벌이 기회로 생각하는 건가, 그런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하여간 위험천만하고 무책임한 선동입니다. 여한 경우에도 남북한 간의 전쟁은 안 되고 또다시 수천만 명의 이산가족이 발생하는 비극은 없어야 됩니다. 그런 그 긴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역사에 남을 큰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동영상,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한반도 일부에서 받았던 몇 가지 질문과 의견에 대해서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전법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고 최고의 지도자는 전쟁을 미리 막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블라디미르 젤렌스키는 실패한 지도자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어쨌거나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많은 민간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전쟁을 막기에는 그에게 주어진 선택지가 너무 작았습니다. 전쟁 전에 그에게 내민 러시아의 조건은 무조건적인 굴종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오래전부터 공공연히 전쟁을 기획했고 푸틴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나는 날짜만 카운트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러시아는 이제 젤렌스키 집권 시기만이 아닌 그 훨씬 전부터 우크라이나에게 다른 선택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친러를 택할래, 전쟁을 할래, 그것뿐이었습니다. 질문이. 그 크림반도 점령이 단적인 예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젤렌스키가 알았습니다, 형님, 돈바스를 그냥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했다고 해서 상황이 끝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국주의 국가가 약소 국가를 대하는 방식이 늘 그래왔습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태도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그 떡을 다 빼앗아 먹고 그 다음에는 엄마까지 잡아먹고 마지막에는 집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오누이까지 잡아먹습니다. 해와 다일이 된 오누이가 딱 제국주의의 속성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독립을 유지하려면 전쟁 이후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번 전쟁은 집권층의 부정부패로 인해서 유럽 최고의 빈곤국가로 전락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러시아가 구해주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근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우크라이나는 원래 가난했습니다. 이렇게 자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러시아에서 독립한 이후로 지금까지 부정부패가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친러 정권 때도 그랬고 친서방 정권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경험해봤고 지금도 겪고 있는 것이지만 부정부패, 그건 쉽게 뿌리 뽑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제 오랜 세월 피식민 상태에 있었던 국가는 그 내부에 칡넝쿨처럼 굵고 단단한 그 기득권자들의 부패의 고리, 먹이 사슬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젤렌스키 따위가 한꺼번에 잘라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본인도 알게 모르게 이미 부패의 한 축이 됐을 가능성도 굉장히 농후합니다. 근데 이제 젤렌스키가 과거 정권보다 더 부패했느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러시아 그 침공의 당위성을 높이려는 친러파 음모론자들의 덮어 씌우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백보를 양보해서 설령 이제 젤렌스키가 부패했다고 해도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런 문제를 해결한다? 그것은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또 16세기에 유럽인들이 아프리카와 아메리카를 쳐들어갈 때 명분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기독교를 전파하고 문명을 개화시킨다. 그 자신들끼리 고유 질서를 이뤄가면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굳이 기독교를 전파해야 되는지, 왜 굳이 자신들의 문명을 이식시키려고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게 그냥 침공이고 식민지 개척이었습니다. 그걸 제국주의라고 그럽니다. 제국주의. 하여간 그 도탄에 빠진 현지인들을 구해주겠다 이런 명분으로 일으켰던 전쟁 가운데 제대로 목적을 성취한 전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들이 독립 후에도 오랜 기간 빈곤에서 헤어날 수 없는 게 그 식민 제국주의 국가들이 그 나라의 경제의 골수를 모두 가져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침략 국가들이 하는 짓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만 챙겨간 겁니다. 그 인프라는 아무것도 구축해주지 않고 자원 등 알짜만 빼먹어가기 때문에 그 남은 나라들은 독립이 됐다고 해도 빈 껍데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소위 이제 자원의 저주라고 그럽니다. 게다가 식민 통치를 위해서 부족 간의 알력을 조장해 뒀기 때문에 더 소수 부족을 오히려 통치자의 자리에 앉혀놨기 때문에 독립 후에도 내전 등등 각종 정정 불안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침략국들은 오히려 그 식민 지배를 당했던 국가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자기들이 훔쳐간 것은 아예 그냥 싹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 나라는 원래 못 살던 나라이고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오죽 못났으면 우리에게 나라를 빼앗겼을까 이렇게 빈정대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측에서 원인 제공을 했다고 우기는 격입니다. 정확히 해방 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일본이 지금도 우리에게 덮어 씌우고 있는 프레임이기도 하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남미, 아프리카, 동유럽 국가들하고 다른 거는 우리는 일제시대 이전에 중앙 집권 국가를 했던 기간이 삼국시대부터 무려 2000년이었던 나라입니다. 일본보다 훨씬 더 역사가 긴 중앙 집권 국가였습니다. 800년 전에 8만 대장경을 만든 나라입니다. 600년 전에 세계에서 최초로 금속 활자를 만든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응감생심, 그 17세기 에도 시대에나 겨우 중앙 집권제를 흉내냈던 나라가 넘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깜도 안 되는 말하자면 어부가 자기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크기의 물고기를 잠깐 동안 말하자면 낚았던 그런 셈입니다. 하여간 이 젤렌스키를 나쁜 사람, 원래 그 희극 배우였던 별로 교양이 없는 함량 미달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 경제학 학사고 법학 석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알 만큼 알고 배울 만큼 배웠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설령 그렇지 않다고 치더라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학력이나 과거 직업으로 지도자의 자격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로널드 레이건도 배우 출신이었습니다. 현재 그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의 조지 웨아라는 대통령은 파리 생제르맹하고 영국의 맨체스터 시티 등에서 유럽 빅리그를 두루 섭렵했던 축구 선수 출신입니다. 그 젤렌스키가 전직이 희극 배우 출신이라고 대통령의 자질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재석이나 강호동 절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하고 진배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규탄하면서 미국의 이라크 침략은 왜 용인하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당연히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로 자기들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또 베트남 전쟁이나 아프간 침공도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옳다는 자신들의 신념을 과도하게 믿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 무리하게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레이짐 체인지, 그 정권 교체를 시도한 것은 명백한 과욕이고 오판이었습니다.
결국 미국도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근데 미국이 과거에 이라크를 그렇게 침공했다고 해서 오늘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을 용인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도둑질을 했는데 왜 저 도둑은 안 잡고 왜 나만 잡느냐, 이렇게 억울해 하는 격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근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지만 원래는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도둑질하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왜 남의 나라를 그렇게 쳐들어가는 건가? 자기들 그 생각만 하고. 그 이번 전쟁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또 미국이 배후였고, 그 휴전 협상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전쟁을 오래 끌어야만 미국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게 결국 모든 게 미국의 충동질 때문이다 하는 음모설을 주장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그런 깊은 내막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애당초 이제 저는 친미나 반미, 또 혹은 친중이나 친러, 또 친바이든이나 반바이든 등등 정치적 성향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었던 것은 단 한 가지. 주권 국가를 다른 나라가 침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게 미국이든 러시아든 중국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할 수 있는 자유가 허용된다면 그건 결국은 19세기의 제국주의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인류 자체가 만인 대 만인의 투쟁, 혹은 만 국가 대 만 국가의 투쟁, 그래서 아비규환의 생지역이 되는 겁니다. 저는 만약에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쉽게 무너졌으면 러시아는 그 다음에 발트 3국을 또 제물로 삼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대만을 침략했던 의지를 더 강하게 다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가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돼, 이렇게. 유럽 시각에서의 신대륙 개척이나 19세기 그 제국주의의 확대 등은 분명히 당시 강대국들 간의 욕망의 도미노가 작용했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 공산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뼈아픈 경험이 있는 우리로서는 동병상련, 같은 병을 앓은 거죠.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젤렌스키를 편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소한 그는 나라를 버리고 도망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빛의 속도로 먼저 도망가는 지도자들을 워낙 많이 봤고, 근현대사에서 그들을 혐오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라 안에 있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하여간 이번 그 사태는 정확하게 어떤 명칭을 붙여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맞는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맞는지 공식적으로 아직 국제정치학에서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번 사태에 대한 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지난번과 오늘 드린 말씀 가운데 사실관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나 혹은 사태에 대해서 명백하게 인식의 오류 같은 게 있다고 밝혀지면 정정하는 동영상을 다시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